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 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부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병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알려드린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부응하기 위해서 답변을 주실 우리 온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학 박사 김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엄마분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모든 임신을 하고 있거나 임신을 하기 기대하는 미래의 산모, 현재의 산모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분만 가정이라든지 또는 분만하고 산가 질환들하고 지금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정상 분만하고 뭐 제왕절개했지만 제가 젊을 때는 제왕절개 비율이 한 18%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제왕절개 비율이 46%입니다. 거의 50%. 아마 한국이 세계에서 아마 최고의 제왕절개 비율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수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거지. 제왕절개의 과거에 어떤 적응증이 되지도 않는데 아예 미리 수술하는 경우가 요즘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제왕절개 하면 또 반복 제왕절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율이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과거의 질환 중에는 우리가 출산 가까이서 질환 중에 많은 게 임신 중독증이었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임신 중기 이후에 말기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몸에 부종이시고 뭐 체중이 보통 정상 체중이 임신하면 한 15kg 이하로 증가해야 되는데 임신 중독증 환자로도 한 20kg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60kg 안 된 사람이 뭐 90kg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질환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정상분만을 많이 했고 분만 중에 두니분만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다리가 엉덩이가 내려오는 두니분만도 과거에는 엉덩이가 이렇게 그 자궁 경부 가까이 내려오면 대부분 정상분만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도 첫째 태아가 머리가 아래쪽에 있으면 전부 정상분만 했습니다. 지금은 다 제왕절개 하죠. 과거에 저는 3폐아를 정상분만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만의 어떤 그런 과정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고 과거는 또 출산율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출산율 떨어지는 바람에 여성들의 임신이 참 국가적으로는 귀한 그런 건데 여성들이 임신을 잘 안 하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그 교수님 저희가 이 분야에서는 국내 손꼽히는 이제 권위자로 이제 저희가 참 어렵게 이제 모시고 지금 바쁘실 텐데도 이제 시간을 내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분야로 의사 생활 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 되시는 거죠, 교수님? 지금 제가 전문의 된 게 82년도니까. 예, 그러니까 한 그죠? 한 5, 6년 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거의 40년쯤 되겠습니다. 40년.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가를 안 하시지만은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예전에 어떤 좀 이렇게 아까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 분만하는 연령대에서는 부인과 질환이 그리 많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궁근종이라든지 또는 성근증, 그다음에 난소의 내막증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노인이 돼서 분만하다 보니까 부인과 질환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분만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분만 질환이 이제는 뭐든 뭐 부인과 질환하고 거의 뭐 대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게 이 부인과 부인병이라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인과 질환은 상가 이외에는 전부 부인과 질환입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 상가 외에 여성에 이르는 질환은 애도 부인과고.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도 부인과고, 전 부인과도. 특별하게 뭐 딱 여기서 여기까지 정해진 건 없네요. 우리 그 엄마들이 뭐 이제 부인병에 대해서 궁금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출산을 하시고 둘째를 계획하시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지금 임신 중이시거나 이제 또 뭐 첫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인병에 대한 질환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임신 전후로 해서 부인병을 예방해서 어떤 검사를 꼭 하면 좋을까요? 과거에는 주로 뭐 산전 진찰, 산전 검사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건 나름대로 하면서도 부인과적인 그런 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 그다음 복부 초음파 내지 질식 초음파 꼭 하셔야 됩니다. 요즘 30대 이상 여성들은 부인과 질환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면 뭐 자궁 근종, 그다음 자궁 성근증, 자궁 난소의 내막증. 과거에는 그 여성들이 주로 골반에 염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염증은 점점 줄어들고 역시 전통적인 부인과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성이 좀 뭐 줄기는 줄지만은 그만큼 이제 뭐 위생이나 이런 게 좀 발달되고 의학 기술도 발달됐지만은 그만큼 또 새로운 또 질병들이 또 많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예전 그 80년대에 비해서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생긴 질환들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과거보다 지금 자궁 경부암 예를 들면 전체적인 빈도는 줄었지만 그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자궁 경부암 전 단계, 자궁 이형성증, 경부 이형성증은 과거보다 분포도는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부암은 그 성생활하고 관계 있습니다. 성접촉이 했을 때부터 그 바이러스, 유두종 바이러스가 몸에 침범합니다. 침범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의 조직의 변화를 비정상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자궁 경부 이형성증 내지 자궁 경부암으로 발전합니다. 보통 성관계를 한 10년 정도 성관계를 쌓이면 자궁 경부 이형성 연기암 정도 빈도가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자궁 경부암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에 자궁 경부암 환자는 대부분 다 40대 이상에서 많았는데 지금은 20대 후반, 30대에서 많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뭐 교수님은 뭐 부인병 중에서 뭐 이렇게 암 이런 부분에 더 이제 뭐 권위자이시지만은 저희가 그것도 알고 싶은데 이제 좀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싶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감염성 질환에서 이게 예방을 잘하면 이제 뭐 자궁암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을 좀 이렇게 미연에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까? 자궁암은 그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HPV 백신이 한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타입이 한 60가지가 됩니다. 바이러스 타입이. 그러니까 많은 타입이 한 10개 되는데 한 9개까지 이런 그 바이러스를 그걸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요즘 나옵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고 한 70% 정도 되고 또 그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춘기 때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세에서 14세 정도의 그 백신을 맞아야지 한 70%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거의 여자들만 맞는데 실제 남자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생활이 혼자 하는 성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국가 사업으로서 지금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드니까. 호주 같은 데는 남녀
같이 네네. 이 백신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자들도 이제 성인이 되면 청소년 때부터 이제 맞는 걸 권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 한 번 맞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뒤에 또 맞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성인까지 뭐까지가 스타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언제까지 효과가 있다는 건 아직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학문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성이 이제 그런 뭐 인유도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를 예방하기도 해야겠지만은 남자를 먼저 예방을 해야지 원칙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높아지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성생활도 이제 우리가 균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데도 그 세계는 우리가 현미경제 세계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은 내가 깨끗했는데 왜 그래 걸렸나 그런 말은 맞지 않죠. 우리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 여성에게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 엄마들이 이 비뇨기과적인 감염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걸리거나 또 이게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출산과 임신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까? 큰 비중 차지합니다. 비뇨기과 질환이. 보통 우리가 요로 감염, 네. 그다음에 뭐 방광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콩팥 감염인데 대부분 감염이 요로 감염부터 시작합니다. 요로 감염은 제일 흔한 이유가 성관계입니다. 성관계고 그때 치료를 잘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치료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상부 요로기관으로 자꾸 전이가 되겠죠. 임신이 감염이 전파되겠습니다. 예. 출산 전후에요. 네. 감염성 질환들이 잘 발생되는 이유는 뭐 이게 출산 전에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뭐 접촉성이나 이런 부분의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질염 중에 네. 산모들 중에 질염이 제일 많은 게 실제 임신을 하면은 염증이 골반염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떤 자연적 방어 기전입니다. 그런데 질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염 중에 제일 우리가 흔한 게 과거에는 뭐 매독이나지 임질이 큰 원인이 지금은 거의 없고 지금 제일 많은 게 가장 흔하고 한 병이 가드넬라 질염입니다. 가드넬라 질염인데 가드넬라는 잘 걸리고 잘 낫습니다. 그때 치료해야 되고 이것은 영구 면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을 많은 의사분들이 대수롭자게 여깁니다. 분비물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것이 빌 쪽에 전체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심하면 이제 골반염으로 가겠죠. 예. 제일 흔한 게 가드넬라 질염입니다. 쉽게 발견됩니다. 저희가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임신 도중에 그런 이제 접촉성, 감염 질환에 대해서 치료가 제때 되지 않으면 네. 출산하면서 아기의 지능이나 이런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크게 스타트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독입니다. 매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자들이 남녀 구분 없이 요즘 알코올하고 담배를 즐기잖아요. 그것도 관련이 많습니다. 아, 그것도 관련이 많습니다. 관련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좀 생각했을 때는 임신 때 이제 다른 때보다도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잘 걸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몸을 잘 이렇게 감싸고 또 출산 전후로 해가지고 보정소고도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임신했다 해서 감염 질환이 아까 비뇨기과 질환에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아, 잘못된 생각이고. 예, 임신 중에는 비뇨기과 질환이 참 많습니다. 예. 그때는 요로 감염이 많죠. 요로 감염에서.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감염들이 꼭 성관계 외에 또 감염되는 확률도 또 있습니다. 성생활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이지만 어떤 여성들의 질 내에는 여러 가지 균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균들이 어떤 저항력이 떨어지면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처음에도 녹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의사들을 가리키는 의사분이신데 저희가 이 교수님 모셔놓고 너무 좀 이렇게 일상생활에 가벼운 질문을 드리지 않나 이렇게 송구스럽지만은 또 반대로 보시는 엄마들은 교수님이 또 얘기해 주시는 게 또 엄마들이 한번 또 이런 진찰을 받아도 얘가 해도 되나 이렇게 의견들이 많은데 더 확고하게 또 정말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릴 테니까 교수님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출산한 다음에 오로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엄마가 걱정하냐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안에 쌓여 있으니까 노폐물이니까 이게 또 다른 감염 질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출산 후에 자궁이 수축하면서 자궁이 적어지면서 네네. 또 자궁 내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태반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산욕기에 다 나오게 됐습니다. 산욕기를 우리가 한 산후 6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뭐 태반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는 산후에 자궁 내 감염 네네네.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게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감염 이야기하는 건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보통 그 양수막이 파열돼야지 양수막 염증이 온다 그랬는데 네네. 양수막이 파열되지 않았는데도 네. 양수막 염증이 와가지고 태아가 조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질염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꼭 치료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양수막 염증 이거 저희가 처음 듣는 건데요. 많습니다. 양수막 염증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데가 분만 초기에 네네. 분만 초기에 양수막이 터지면서 분만이 진행됩니다. 근데 분만이 시작되자마자 양수막이 터지면 양수막 염증이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심지어는 양수막이 터지지 않은 임신 중기에도 질환의 염증이 양수막을 통과해가지고 양수의 염증을 일으켜서 조산의 원인이 된다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되면 엄마들은 항상 있잖아요. 내가 내 탓인 것 같아서 내가 부족해서 내 애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보다 걱정하다 보니까 이런 염증성 질환들이 감염 질환들이 안 되려면 내가 몸 면역력을 키워야 되나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원래 체질이 그런가? 면역력을 이야기하시는데 네. 실제 면역력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학문적으로 스타디함 연구실에서 이야기고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면역이 증가한다. 네네네. 뭐 저걸 면역이 증가한다. 저 근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분비물이 좀 안 좋다 할 때는 꼭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방광염. 네. 이것도 아까 뭐 하는데 이게 또 뭐 성접촉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그 발생되는 부위를 이름 지칭을 하는 건지 방광염은 왜? 방광염은 대부분 다 그 하부의 노로감염이 2차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노로가 먼저 감염이 되고 그렇죠. 치료가 제때 일어나지 않으면 방광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방광염 자체는 항생제로 잘 낫습니다. 항생제 잘 낫고요. 잘 낫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분만 전이라든지 분만 후에 콩팥 염증, 신우신염이 빈번합니다. 신우신염이. 그러면 신우신염하고 방광염은 다른 겁니까? 틀립니다. 어떻게 틀렸는지? 방광염은 방광에 걸리는 병이고, 네네. 신우신염은 콩팥에 걸립니다. 노로염은 뇨관에 걸리는 오줌길이 걸리는 병이에요. 그렇죠. 방광염보다도 신우신염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또 위험하죠. 신우신염 되면 전신염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꼭 항생제 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증상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열이 나고 통증도 오고 금방 단박 알아차립니다. 뭐 스스로가. 그 병원에 오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죠. 임신 도중에 이렇게 만약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아기가 있는데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의사들이 항생제 처방할 때는 임신의 위험도가 네네. 우리 모든 약물의 임신 위험도가 A, B, C, D가 있죠. 네네. A는 보통 항암제 같은 거고 B부터는 괜찮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위험이 있다면 또 좀 더 낮은, 그리고 엠피시린 계통에 그런 건 참 안전한 약입니다.
예.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임신 도중에 항생제를 먹어서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 그 다음에 아기한테 그게 영향을 미치는. 오히려 그 임신 중에 항생제 먹는 거 내성을 걱정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의약 분업 전에는 약국에서 마음대로 약을 사 먹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때 이미 내성이 다 생겼거든요. 지금 생긴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면 항생제를 지금도 뭐 이렇게 먹는 사람 많죠. 그럼 네. 교수님, 그 네.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네. 아플 때 참지 약 먹어라 병원에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좀 세게 얘기를 네. 해주세요. 몸에 염증 증세가 있으면 항생제를 꼭 드십시오. 의사가 추천해주는 약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골반염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골반염은 같이 이게 감염성 질환입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골반염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성생활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골반염이 환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골반염 드뭅니다. 지금 드뭅니다. 네, 지금 드뭅니다. 그럼 이거는 골반염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싶으면 성관계를 조심해야 될까요? 성관계를 좀 청결하게. 분비물 자체가 냄새가 안 좋거나 또는 분비물의 색깔이 누렇게 나오거나 이럴 때 양이 많아지고 이럴 때는 꼭 검사해가지고 항생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뭐 방광염부터 해서 신우신염, 골반염까지 가는데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염성 질환이니까 요를 통해서 이제 아니면 질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으로 거기서부터만? 단계적으로 가기도 하고 네. 또는 전신 질환으로 직접 콩팥에 염증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만. 예. 특히 감기 앓고 난 뒤에 잘 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예. 교수님 예. 보통 이제 부부 싸움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예. 감염성 성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괜찮은데 당신 아니야? 병원 가봐. 뭐 이렇게 걱정도 많이 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의는 참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 핑계가 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뭐 부인이 그런 감염성 질환에 이렇게 뭐 진단을 받았을 때 남편이랑 같이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겁니까? 몇 가지 질환은 같이 받습니다. 그거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우리가 매독 질환이라든지 또는 트리코모나스라고 하는 질염이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는 그건 100% 성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남성도 그 트리코모나스 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나타나면 남성의 검사 안 나오더라도 그 약을 이렇게 복용하면 잘 낫습니다. 예. 출산을 하고 나서 평상시 이제 출산 전보다도 이제 분비물이 좀 많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데 이 분비물이 많다는 거는 감염 질환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색깔이나 냄새, 양 이걸로 구분하는? 그 분비물의 색깔이 약간 염증성, 고름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그 양이 많아진다면 꼭 검사를 해봐 치료해야 됩니다. 산후열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산용열, 아기 낳고 난 뒤에 열이 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은 자궁 내 염증과 또는 뭐 콩팥 염증, 신우신염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도중에 이제 항생제 먹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5일치를 처방을 받았는데 한 이틀치 먹으니까 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해도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본래 그 의사들이 그 항생제 처방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를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가벼운 염증은 일주일 정도 복용하면 되고 만약 골반염 같은 경우는 뭐 2주, 3주 갑니다. 그리고 골반염도 골반 강내에 골반 안에 난소 나팔관에 고루 유생 그건 수술해야 됩니다. 그건 초음파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대로 약을 다 먹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아무 뭐 증상이 완화됐다고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예를 들면 노로감염 경우에 노로감염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면 의사는 일주일 처방하는데 환자는 3일 먹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실제 3일 동안 먹으면 많이 낫습니다. 낫는데 완전히 완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증상이 나타나죠. 그럴 때는 다 먹고 해야죠.
그거 본인이 자꾸 이제 네,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고 예. 또 맘카페에서 괜찮다더라 그거 스스로 막 진단하고 서로 진단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예. 처방전대로 꼭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염이라고 그러면 요게 질염하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외음부 소양증이 있는데 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건지 그냥 그 질염에 다 포함해요? 의사가 그 질의 분비물을 뭐 균 검사한다든지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현미경 도마를 합니다. 네네. 보면 거의 그 자리에서 밝혀집니다. 밝혀지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소양증은 조금 틀립니다. 아 그래요? 소양증은 보통 그 치료하고 외음부에 곰팡이 감염입니다. 곰팡이 감염은 곰팡이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미경 검사에서 다 나타나고 또 균 검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곰팡이균이 잘 걸립니다. 그 임신 도중에도 이게 잘 걸린다고 얘기를 잘 걸리죠. 네.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위생 관리 때문인가요? 위생 관리 때문에 그렇고 개인의 어떤 그 이기는 힘이죠. 그 차이죠. 또 그러니까 뭐 감기 잘 걸리는 사람, 감기 잘 안 걸리는 사람 많이 왔었으니까 그런 차이죠. 예. 그건 체질에 대한 건가요? 당뇨가 있으면 특히 곰팡이 잘 걸립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 그 당뇨가 얘기가 나왔는데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고생하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점점 증가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그 우리나라에는 임신성 당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86년도에 일본에 그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이미 임신성 당뇨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뭐 매년 90년 돌아서 증가하기 시작했죠. 예.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 먹어서 그런.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에도 아기를 위해서 이런 거 먹으면 좋대라고 뭘 먹을까 그러는데 오히려 그만 먹으라고. 저는 거기에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까? 네, 우리가 어떤 그 균형력 있는 그런 정상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 꼭 드신다면 뭐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 네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기호 습관을 못 버린다든지, 담배를 끊어내는데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자꾸 먹는다든지, 또는 뭐 좋은 거 자꾸 먹다 보면 체중 늘어난다든지.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건 뿐만 외에도 그 대사성 질환으로 자연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신성 당뇨는 비만하고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평소에 그런 당뇨성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없다가 임신 때 갑자기 오는 거는 이제 무조건 갑자기 아기 때 잘 먹으니까. 그렇죠. 이 당뇨는 약간 가족적인 그런 그 관련성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의 10%가 성인의 10%가 당뇨 환자입니다. 지금 인구 비율로 치면 세계에서 아마 뭐 톱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비만이 많아진 거죠. 임신 도중에 이제 이 감염성 질환, 아까 뭐 골반염, 뭐 신우신염, 방광염, 뭐 여러 가지 또 외음부 소양증까지 있는데 이게 아기한테 전염이 되는 전염성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안 해도 됩니까? 예. 왜 또 그러냐면요. 임신 중에 발견된 그 질염에 의한 치료가 제대로 안 하면 출산 시에 아기한테 전염해서 아기의 그 입에 아구창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전문 용어입니까? 그게 생긴다고 원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몇 가지 소위 바이러스 질환 중에 질을 아기가 통과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인유동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뭐 출산할 때 태아가 질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의 노출되죠. 노출되기 시작하면 뭐 목에 그런 인유동 바이러스 질환이 올 수 있다. 그게 지금은 아주 소수에서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일단은 질염 치료를 평소에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 건강한 이제 그런 감염을 관리, 위생 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봤던 거 보게 되면 이제 질 세정제 같은 것도 사용하시고 기구도 쓰시고. 저는 그 질 세정제 반대입니다. 교수님은 반대고요? 예, 반대고 저는 또 요즘 뭐 이렇게 각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먹는 유산균 제제. 그것도 별로라 생각합니다. 질 유산균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먹는 유산균은 실제는 우리가 야구르트 먹는 식으로 위에서 다 소화기관에서 이렇게 소화되고 하는데 그 유산균이 질까지 옮겨가. 그건 아직까지
그 뭐 심지어는 뭐 왜 어떻게 하면 피부를 타고 옮겨간다는 말도 있고 아주 설이 있습니다만은 질에 쓰는 유산균제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사들 처방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이 환자들이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영양 약국 이런 데서는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데가 아니나. 저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비쌉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은 나이가 50 이상 되면 갱년기가 되면 자연히 질의 어떤 그런 분비물이 줄게 되고 원래 질에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 유산균이 산성 분비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방어 기능이 가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락토바실러스가 살 수가 없어요. 질 유산균이. 그래서 자연히 질 유산균 자체가 극히 감소하는데 제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갱년기에 빠진 사람을 제가 호르몬 치료를 하니까 네. 유산균이 살아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천에 깨끗한 물 흐르면 고기가 살아난다고. 그게 아마 적당한 비유가 아닌가. 아, 네.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또 이거 방송을 보고 또 깜짝 놀라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네. 정상적인 그 젊은 사람은 질 유산균제가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과도한 질 세정제, 질 세척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유익균을 해치는 경우도 또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은 과거부터 맞는 말인데 네. 지금 실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자꾸 우리가 심리적이라든지 또는 뭐 분비물 나오니까 자꾸 뭐 세정제를 쓰면 그게 감소될 줄 알았는데 이 세정제를 과도하게 쓰면은 아까 말한 질 내의 유산균 숫자가 감소합니다.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예,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균이 눈을 보이는 게 아닐까. 골라가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정을 하더라도 질 바깥에 외부 정도 세정하지 질 내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오히려 그게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염증이 낫는 게 아니거든요. 느낌상만. 그렇죠. 그러면 저기 일반 비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사용도 이제 질 내에는 그렇게 세정수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겉에도 겉에만. 겉에는 그냥 일반 비누 써도 됩니다. 사용 괜찮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 비누 사용이잖아요. 네. 오히려 마스크 써도 손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도 손이 깨끗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구나. 올바른 배변 후의 위생 관리. 그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제 휴지로 대중 그렇죠. 화장실, 그렇죠. 공중 화장실 쓸 때는 그렇죠. 휴지로. 그 변을 닦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 입구 쪽으로 닦지 말고 뒤로 닦아. 뒤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효과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항문하고 질은 그 몇 센치 차이밖에 없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차이가 없는데도 이게 균이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감염되고 그런 경우는 그런 건 기억 없다고 봐요. 그런 없고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옮겨가는 부분.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잘못된 배변이나 배뇨의 관리, 위생 관리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과거에는 많았죠. 과거에는 많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참 목욕도 그렇게 자주 못 했잖아요. 네네네. 머리도 자주 못 감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시대인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네네. 몸 목욕을 자주 해가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피부에 안 좋습니다. 감염성 질환 부부의 성관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성관계 후 배뇨, 소변을 꼭 보는 게 당신의 예방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방이 좋은데 그게 남자의 그 요도 길이는 한 10cm 됩니다. 네. 여자는 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 입구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성관계 뒤에 그 요도 입구에 어떤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감염이 잘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것은 뭐 전후 후에 잘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하는 건 좋은 거죠. 네네네. 건강한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부 관계에 대한 생활 습관은 뭘까요, 교수님? 그냥 전체적으로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성관계 방법 중에
요즘 유행하는 게 오랄 섹스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게 좀 안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균이 제일 많은 데가 입입니다. 입, 손, 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또 가볍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오랄 섹스가 찾은 비중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망이 오히려 네. 그런 뭐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또 야기시키는 부분이 그렇죠.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데서 감염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새로운 게 생기고. 아, 그쵸. 지금 코로나는 마찬가지잖아요. 3년째도 지금 방풍을 못 쳤잖아요. 그 남자도 비뇨기과에 이런 감염 질환 예방에 위해서 똑같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게 그건 없습니다. 증상 있을 때. 증상이 있을 때만 받는 게 좋을까요? 그냥 평상시에 손만 또 잘 씻고 그렇죠.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게 그 손 잘 씻는 겁니다. 그게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분의 그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부인병질에서 이제 좀 특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오늘 그 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얘기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입장에서 또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 못했는데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거나 좀 신경 써야 될 질환들이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라 가지고 외음부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입술 주위에, 입술 주위에, 그다음에 외음부 주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에 한번 들어오면 거의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치료하고. 그냥 평생 가는 거네요. 그렇죠. 간다고 봐야죠. 그때마다. 예. 근데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입술에도 이렇게 나타나요? 예? 입술에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필요하면 입술에 뭐 자꾸 물집 생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성병일 수도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류에 감염되는 거죠. 감염이. 여기 본래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시기에 외음부까지 오게 되죠. 저기 외국에 교수님 놀러를 갔더니 휴양지를 갔더니 네. 외국 여성분이 네. 수영복을 입고 이제 약간 일광욕 하듯이 이제 외음부를 자세를 취하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위생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오. 햇빛이 사기는 있지요. 그래서 민망해 자세가 그래서 근데 너무 이렇게 하길래 그런 부분도 위생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 임신 도중에 대중 목욕탕에 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도 감염성의 생활에서 예방하는데 뭐 해가 될까요? 아니면 뭐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없다고 봐야죠. 상관 그 정도는. 상관없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대중 목욕탕 가가지고 감염성 질환이 오는 확률은 되게 적습니까? 그렇죠. 적다 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지만 현재는 그게 뭐 밝혀진 건 밝혀진 것도 없고 그걸 또 뭐 다 뒤질 수도 없고 역학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염려가 되시면 집에서 좀 하시면 되고 평상시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성 질환 때문에 아직까지 임신 도중에 뭐 크게 이게 임신이 중단돼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혹시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양수막 염증입니다. 양수막 염증. 그다음에 신우신염. 신우신염이 되면 조산될 확률이 많아요. 예방법은 있습니까, 교수님? 예방법은 그죠. 그때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하는 수밖에 초기에 발견하는 거죠. 자주 이제 관심을 가지고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산전진찰이지 않습니까? 산전진찰. 거기서 다 걸러내는군요. 그렇죠. 괜히 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할 필요 없죠. 그 임신 도중에 이제 혈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혈액이 소변에 섞여 있는 경우도 검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감염성 질환에서 염려해 볼 만한 건 없죠? 혈뇨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직접 보이는 혈뇨와 또는 보이지 않는 혈뇨, 그걸 잠재성 혈뇨라 그러죠. 잠재성 혈뇨는 모든 사람이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 중에 혈액이 콩팥까지 와가지고 노폐물을 콩팥으로 이렇게 내고 피는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노폐물 장치에 손상을 입으면 피가 좀 빠집니다. 필터 같은 게 그렇죠. 콩팥이 필터니까. 필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기를 낳고 출산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감염 질환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엄마들한테 당부의 말씀 좀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신 중에 감염성 질환을 앓더라도 치료만 잘 되면 분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 그런 질병이 생길 때 의사가 권하는 대로 철저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철호 교수님과 함께 부인병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모든 병을 다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답은 딱 하나입니다. 평상시 생활처럼 위생적으로 그렇죠. 잘 관리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설사 100% 예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염이 됐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다 받으시면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위안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에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2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김철 박사님과 2탄 시리즈 갈 테니까 2탄 시리즈도 꼭 빠짐없이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